저는 오래전부터 혼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무뚝뚝한 성격의 아들이었지만 그마저도 제겐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젊었을 적 저는 식모살이도 하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비참한 삶일지 몰라도 저는 아들 하나 잘 키워내는 게 전부였기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은 독했어요. 처음엔 다정한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냈죠. 집안의 주도권을 쥔 순간부터 저를 조금씩 밀어냈어요. 제가 한 말을 무시하고 제가 해둔 집안일을 엉망이라 몰아붙이고 심지어 제 숨소리조차 불편하다고 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했죠.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고 제가 며느리에게서 겪는 모욕을 대놓고 막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아줄 때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집안을 울릴 때 저는 그래도 살맛을 느꼈거든요.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으려 했죠. 지훈이가 괜히 어머님, 냄새 배면 곤란하잖아요. 애들은 예민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핑계로 아이와의 사이를 가로막았거든요. 저는 방 한켠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아들은 출근과 술로 도망쳤고 며느리는 집안에서 권력을 휘둘렀죠. 손주는 점점 제 곁을 떠났어요. 저는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죠. 그러면서도 저는 버텼어요. 단 하나의 이유, 언젠가는 아들이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은 점점 부서져 가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말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져요. 제가 제 친구들 초대도 못해요. 냄새 난다고 할까봐 무섭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님을 느꼈어요. 저는 이 집의 주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단지 숨만 쉬는 식모 같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그래, 끝까지 버티겠다.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다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아들의 침묵은 더 깊어졌죠. 손주는 점점 제 곁을 피했고요. 방 한켠에 앉아 있으면 발자국 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이내 멀어져 갔어요. 그 발자국 소리에 담긴 망설임과 두려움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집안의 짐처럼 대했어요. 아침이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방에서는 아직도 냄새가 나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고요.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저는 방을 환기시키고 이불을 털고 청소를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잔인해졌죠. 어느 날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아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도 남편도 지훈이도 다 힘들어요. 이 집이 더 이상 집 같지가 않아요. 어머님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쉬기도 힘들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냄새라는 말이 칼처럼 심장을 찔렀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건만 이제는 제 존재가 냄새로 규정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여전히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동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쳐 글씨를 눌렀었어요. 나는 냄새 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끝까지 사람이다. 글씨가 떨렸지만 제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죠. 언젠가 이 모든 것에 답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압박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몰아붙였죠. 손주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훈아, 너 할머니 방에 오래 있으면 친구들이 싫어할 거야. 냄새 옮는다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아이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드리웠답니다. 저는 아이가 제 방 앞을 서성이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어요. 저는 매일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분노였어요. 참아온 시간만큼 짓밟힌 존엄만큼 제 분노는 차갑고 날카롭게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의 침묵을 들을 때마다 그 분노는 제 안에서 불씨처럼 살아나 타올랐어요. 며느리는 저를 더욱 교묘하게 몰아붙였어요. 말끝마다 어머님 때문에라는 말을 달고 다녔죠.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라며 한숨을 쉬었고, 지훈이가 감기를 앓으면 어머님 방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이가 아픈 거 아니에요? 라며 눈을 부라렸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토로할 곳조차 없었죠. 아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무표정했어요. 퇴근에 들어오면 잠깐 제 얼굴을 바라보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죠. 그 시선 속에는 연민인지 체념인지 혹은 무관심인지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들아, 나는 내 어머니야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도 며느리처럼 저를 짐으로만 보게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큰 소리로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여보, 이 집에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냄새 때문에. 친구들도 못 부르고 지훈이도 괴로워해요. 솔직히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척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죠. 당분간 어머니가 지훈이 방 근처엔 안 계시게 하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제 방문은 굳게 닫혔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제 방 앞을 지나다니며 말했죠. 여긴 들어가면 안 돼.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아이의 발소리는 점점 더 제 방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저와 손주의 거리는 그렇게 조금씩 벌어졌죠. 저는 공책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어요. 냄새가 나면 나가는 게 맞나? 아니면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나?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갑게 굳어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 자신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죠. 며느리는 심리적으로 저를 옥죄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고 방향제를 뿌리며 중얼거렸죠. 아무리 해도 안 없어져.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냄새가 아니야. 그 소리는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정말 그렇게 지독한가 싶어 온몸을 씻고 또 씻었죠. 손이 불어 터질 만큼 비누로 문질러도, 옷을 삶아도, 이불을 바꿔도 며느리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한 비웃음을 담고 있었죠. 저는 알았어요. 문제는 냄새가 아니라 저라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요. 그들의 삶에 저는 불필요한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며느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침묵은 그 수순에 힘을 보태고 있었고요. 며칠 뒤 며느리는 저를 불러 앉히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냄새 난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하게 후려치는 몽둥이 같았어요. 저는 내가? 하고 중얼거렸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웃었죠. 네, 어머님이 계셔서 그래요. 지훈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애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건 어머님 냄새가 지훈이한테 옮았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 표정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고요. 여보,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이제 어머님이랑은 거리를 둬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죠.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품에 안고 키운 아이였죠.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존재를 부담으로만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나는 냄새가 아니라고, 나는 엄마라고, 나는 아직 사람이라고 속으로 수없이 외쳤어요. 하지만 그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일부러 지훈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지훈아,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냄새 때문에 내 옷에서도 냄새 나니까 친구들이 또 놀릴 거야, 알았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작은 고개 끄덕임마저도 칼처럼 가슴을 찔렀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친구를 집에 초대하겠다며 저에게 말했죠. 어머님, 내일은 제 친구가 오니까 제발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냄새 때문에 친구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배려는 하실 수 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답니다. 저는 제 방 안에서 내내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잔을 채우는 소리. 그 사이로 들리는 며느리의 말소리.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데 요즘은 좀 달라져서 힘들어 죽겠어.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 웃음소리가 뒤따랐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마치 제 삶 전체를 덮어버린 듯 했죠. 저는 그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어야만 했답니다.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된 자리는 냄새와 함께 격리된 이 작은 방뿐이었어요. 며느리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집안일 하나하나에도 제 존재를 끌어다 붙였죠. 밤 냄새가 조금만 지내도 어머님 방 냄새랑 섞여서 역하네요. 라며 투덜거렸고 빨래를 넣을 때도 일부러 제 옷을 따로 빼놓으며 지훈이 옷에 냄새 옮으면 큰일 나죠. 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졌답니다. 저는 제 옷을 손수 삶아 빨고 이불도 베란다에 내다 걸어 햇볕에 바짝 말렸어요. 그럼에도 며느리의 말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 집은 원래 향기롭던 집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들어오신 뒤로 달라졌죠. 냄새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녀의 말은 제 존재를 완전히 악취로만 규정짓고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의 침묵이 가장 큰 고통이었죠. 저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내 아내 말이 사실이니? 정말 내가 냄새나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냥 조심 좀 하세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었죠. 저는 다시는 아들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불덩이처럼 끓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저를 내려다보았죠. 손주 지훈이마저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제 방에 들어와 무릎에 앉아 그림을 보여주곤 했지만 이제는 방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이내 돌아서 버렸답니다. 어느 날은 제 방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방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배어서 친구들이 싫어해. 그 말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의 말이 아이에게 스며들어 버린 증거였죠.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 몸에서 남들이 참지 못할 냄새가 나는 걸까? 거울 앞에 서서 몸을 구석구석 씻고 손톱 밑까지 긁어내며 비누칠을 했죠. 하지만 씻으면 씻을수록 더 지독한 허무가 밀려왔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루는 며느리가 문득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말해요. 어머님 저라면 제 몸에서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하면 그냥 집 나가겠어요. 가족한테까지 피해주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아들의 침묵이야말로 나를 이 집에서 몰아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책을 펼쳐 글씨를 눌렀었어요. 나는 냄새가 아니다. 나는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냄새라 부른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욕에 답할 것이다.
저는 날마다 더 깊이 숨을 죽이며 살았어요. 며느리의 말은 새벽에까지 맴돌았고 아들의 침묵은 끝없이 이어졌죠.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는 제 방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대요. 요즘 같은 시대엔 요양원이 최고라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경쾌했고 그 경쾌함은 제 심장을 더 깊이 후벼 팠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꽉 쥐고 숨을 죽였어요. 속으로는 제발 제발이라는 기도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며느리는 집안 행사에서도 저를 완전히 배제했어요. 동네 경로잔치에 누구를 초대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슬쩍 제 이름을 빼놓고 말했죠. 우리 집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초대하려고요. 요즘은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소리 없이 접시를 내려놓았지만 그 접시는 오래도록 제 손에 남아 있었답니다. 손주는 어느새 제가 건넨 간식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준 건 좀 냄새 날 수 있어서 괜찮아. 라는 그의 변명이 제 귀에 남아 저는 다시 한번 제 존재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죠. 내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더 편해질까? 내 웃음이 사라지면 집은 더 맑아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제가 남긴 공책에는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4-6-12-1803 서연 손주 앞에서 냄새 발언 같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혔고 그 기록을 적는 일은 제게 작은 숨통이 되었죠. 증거를 모은다는 사실이 제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로 저는 밖으로 조금씩 나갈 힘을 냈답니다. 이웃 아주머니와 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변호사 상담을 권유받고 작은 금고를 빌려 서류 몇 장을 숨겨놓기도 했어요. 그 모든 행동은 조심스럽게 마치 밟으면 깨질까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죠. 며느리의 압박은 결국 공개적인 수모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손님들을 초대해 제게 질문을 던졌죠. 어머님, 혹시 오래된 물건들 정리 좀 안 하실래요? 집안이 지저분해 보여서 손님들이 불편해할까 봐요.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렴 정리하면 좋지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공중에 매달린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한참 당하고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준비는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준비였죠. 어느 밤 저는 은행에 가서 작은 금고를 빌리고 오래된 봉투를 꺼내 통장과 몇 장의 서류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 행동은 마치 내 삶의 일부를 되찾는 의식 같았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집안에서 더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바쁜 척 하세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제 행동을 조롱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두렵지 않았어요. 증거는 쌓여 있었고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집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죠. 이대로는 안 돼. 요양원으로 보내자. 하는 목소리들이었죠. 아들의 한숨 소리는 마치 무거운 쇳덩이처럼 제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안에는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섰어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수록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죠. 며느리는 요양원 상담을 집으로 불러들이기로 했고 그들은 나를 잡아 시설장과 상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비한 계획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모든 기록과 증거, 금전 관리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적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답니다. 며느리가 주도한 요양원 상담은 차갑고 치밀했어요. 그녀는 집안을 반짝이게 치워놓고 상담 직원을 맞이했으며 저를 의자에 앉힌 채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제 옆에 앉았죠. 우리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냄새 문제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찾고 싶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위생관리도 잘 돼야 하고요. 그녀는 제 얼굴을 흘끗 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답니다. 사실 어머님은 위생관리가 잘 안 되셔서. 그 순간 제 귓가가 붉게 달아올랐어요. 상담 직원이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연민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연민조차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어요. 저를 동정하는 시선조차 저는 원하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옆에서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고 아내도 많이 지쳐 있어요. 어머니를 잘 모실 자신이 없네요. 그 말은 제 아들이 제 입으로 직접 내뱉은 배신이었죠. 제가 키우고 길러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짐으로 규정하며 떼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상담 직원이 떠나고 난 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들리게끔 말했죠. 지훈아, 곧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그러면 우리 집도 향기롭고 환해지겠지.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렀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숨이 가빠왔죠. 귀에는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와 아들의 차가운 말이 맴돌았어요. 나는 냄새다, 나는 짐이다, 나는 그림자다. 그러나 곧 제 안에서 새로운 문장이 싹 텄답니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이 모욕을 돌려줄 것이다. 저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냄새라고 부르는 그 입술이 언젠가 자기 입에서 나는 냄새에 질식하게 될 날이 온다. 아들은 침묵으로 나를 버렸지만 침묵은 곧 죄가 된다. 손주는 아직 어리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언젠가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며느리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금고 속에 쌓아둔 기록,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와 작은 돈은 언젠가 폭풍처럼 터져나올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참을 겁니다. 참으면서 더 단단해질 거고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언젠가 이 집을 가득 채운 냄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 스스로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듯 행동했고 아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그 결정을 묵인했죠.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 방 앞을 스치며 말했어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집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은 그냥 외면했죠. 그 무심한 눈빛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어요. 손주 지훈이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방 앞에 서성이다가 들어오지 않고 저를 바라보다가 금세 시선을 돌렸죠. 아이의 눈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어쩌면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손주의 마음마저 이용했죠. 지훈아, 할머니 옆에 오래 있으면 안 돼. 내 몸에 냄새가 배어버리니까 친구들이 다 싫어할 거야. 그 말은 칼이 되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아이를 붙잡아 괜찮다, 나는 냄새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두려워 삼켰어요. 아이의 눈빛에 깃든 경계가 제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죠.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을 앞에 앉혀두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망가져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나는 늘 힘들고 지훈이는 괴롭고 당신도 눈치 보잖아요. 우리 인생까지 망치게 둘 거예요? 아들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껐다만 하며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침묵은 또다시 동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방문 너머로 들으며 숨을 죽였어요. 제 존재가 한 집안을 무너뜨리는 짐으로만 여겨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솟구쳤답니다. 그것은 복수였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울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이제는 기억하라.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침묵, 손주의 망설임까지. 제 공책 속에는 날짜와 시간과 함께 기록이 차곡차곡 쌓였죠. 그것은 제 분노의 증거이자 훗날의 무기가 될 것이었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집안의 냄새로 완전히 규정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오면 슬쩍 제 방문 앞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만 열면 집안 전체가 조금 곤란해져서요.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그 웃음은 제 방을 흔들었고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그들이 아무리 나를 냄새라고 불러도 나는 결코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집안에서 진짜 썩어가는 냄새가 누구에게서 나는지 모두가 알게 되리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일부러 코를 막았고 방향제를 방 앞에 2개, 3개씩 쌓아두었죠. 공기가 독하게 변했고 방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저는 기침을 참으며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이래서 요양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긴 집이지 병실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출근 전 제 방문 앞을 지나다가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심한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조여오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현실은 이미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는 효자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노골적인 가해자도 아니었죠. 그저 방관자였고 그 방관이야말로 저를 가장 깊게 찌르는 칼이었어요. 손주는 점점 더 저를 피했어요. 예전처럼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멀찍이 서서 제 눈치를 살폈죠. 그러다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지훈아, 가까이 가지 마. 할머니 냄새가 내 옷에 밴단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지훈아, 냄새는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래 남는 거야. 그러나 아이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방을 떠났어요. 며느리가 하루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들고 와서 식탁 위에 턱 내려놓으며 말했죠. 결정하셔야 돼요. 어머님 이제 곧 자리도 꽉 찬다잖아요.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지배했고 저는 그 목소리에 서서히 갇혀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는 제 앞에 서서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집안에 나는 냄새는 전부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계시는 한 이 집은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 그 말은 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녀는 제 앞에 서서 2 팔을 꼬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냄새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아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이 집까지 버려야 돼요? 요양원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확신으로 번뜩였고 저는 그 눈빛을 똑똑히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차갑게 식으며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어요. 바로 결심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지금은 참아라.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말을 내뱉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집안이 썩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아들은 여전히 방관자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고 숟가락을 들어 올리며 대충 식사를 이어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의 무심함이야말로 며느리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요. 손주는 그날 밤 제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러나 문을 두드리진 않았죠. 그저 숨소리만 남긴 채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문 너머에서 아이의 기척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를 붙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이가 며느리의 말에 흔들려 저를 냄새로만 기억하게 될까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또 요양원 안내 책자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 안에 연락 안 하면 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내가 그렇게 거슬린다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제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표정을 읽지 못한 채 웃으며 말했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모두가 편해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편해지는 건 잠시뿐이다. 내가 만든 이 썩은 공기는 언젠가 너를 덮칠 거다.
며느리가 아무리 저를 냄새라고 부르고 아들이 방관하고 손주가 멀어져도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답니다. 제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긴 그 한 문장이 언젠가 세상을 울릴 날이 온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제게 요양원 책자를 내밀던 날 이후 집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마치 이미 승리를 거머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안을 오갔고, 아들은 여전히 담배 연기 뒤에 숨어 침묵만을 반복했죠. 손주는 갈수록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립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더 차분해지고 있었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며느리는 마치 시간을 재촉하듯 매일 제게 말을 걸었죠. 어머님, 이번 주 안에 결정 내려야 돼요. 요양원 자리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한 듯 했지만 그 속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죠. 그 애매한 태도가 그녀를 조금씩 흔들리게 만들었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옷장을 뒤졌어요. 저는 이불 속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제 존재를 잊은 듯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내며 코를 막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찾는 건 옷이 아니라 내 흔적이지. 그리고 내가 지우려는 건 냄새가 아니라 내 존재야. 며느리는 옷장을 닫고 돌아서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은 승자의 것이 아니라 불안한 자의 것이었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손주는 숟가락을 멈춘 채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속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속에서 제 오랜 기억들이 스쳐갔죠. 젊은 날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순간들, 손주의 작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따뜻함, 그리고 지금의 배신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러나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답니다. 울음은 며느리의 승리였고 제 눈물은 그녀가 원하는 냄새나는 패배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대신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어요. 제게는 아직 한마디, 단 한마디의 무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며느리는 드디어 움직였어요. 아침부터 전화를 붙들고 요양원과 통화를 했고 누군가와는 자리 예약 완료라는 말까지 주고받았죠. 그녀는 집안을 쓸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치워내고 새 집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 얼굴은 가볍고 환했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그 웃음은 곧 내 목을 죄로 올가미가 될 테니.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아들과 손주 앞에서 선언했답니다. 다 됐어. 이제 날짜만 정하면 돼. 어머님은 다음 달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았답니다. 손주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금속성이 울리며 바닥을 친 그 소리가 집안에 묘한 울림을 남겼어요.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들어 모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웃음, 아들의 무심한 눈빛, 손주의 흔들리는 눈동자.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 전체를 울리는 메아리처럼 퍼졌어요. 며느리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무시한 듯 웃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모두가 편해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펴고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 집안이 썩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그 글씨는 떨림 없이 선명했고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낼 제 선언문이었답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더 자신만만해졌어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집이 확 달라질 거예요. 이제 냄새 걱정은 끝이라며 웃어댔죠. 그 웃음소리가 제 방까지 들어왔고 저는 이불을 덮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못을 박았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직접 요양원 계약서를 챙겨와서 제 앞에 내밀었답니다. 어머님,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광채로 번쩍였고 아들은 묵묵히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손주는 멀리 떨어져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봤죠. 저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안에만 웅크리고 있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죠. 이 집안이 썩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죠.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다가 억지로 미소를 짓더니 제 말은 흘려듣겠다는 듯한 태도로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답니다. 마치 갑자기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요. 아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숨을 내쉬었죠. 손주는 양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면을 벗겨내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 같았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어갔어요. 나를 내보낸다고. 좋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 며느리, 내가 지금 짓는 웃음, 내가 쥐고 있는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죠. 그 목소리가 벽을 울려 퍼지며 집안을 휘감았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쳐다봤어요. 여보,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무심한 얼굴, 그러나 그 속에 깃든 피곤함이 드러났죠. 아들의 눈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만하자, 제발.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아들도 이미 지쳐 있었던 거예요. 무뚝뚝함 뒤에 숨어 있던 건 무관심이 아니라 무력감이었어요. 그는 며느리에게 이끌려 살았고 제 편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침묵으로 시간을 버텨온 거였죠. 그 순간 손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나쁜 냄새 안 나는데.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답니다. 그 아이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손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짐에 가까운 미소였죠. 이제는 제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끌고 가리라는 다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과 크게 다투는 소리를 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죠.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이 집에서 나만 미친 사람 같잖아. 그녀의 절규 섞인 소리는 곧 무너져가는 집안의 신호탄 같았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담담히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웃을 수 있는 날은 끝났어. 며느리의 고함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아들의 낮은 목소리와 뒤섞여 집안 가득 메아리쳤죠. 그러나 저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저를 괴롭히기는커녕 오히려 묘한 위로가 되었답니다. 이제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얼굴은 부은 채로 나타났어요. 눈가에 지친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저를 향해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나 그 미소는 이제 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죠. 그녀가 내민 밥상에는 반찬이 거의 없었고 식탁에 앉은 아들은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어요. 손주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빵만 뜯고 있었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못 산다. 며칠 후 며느리는 제 방에 와서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요양원 운운하며 저를 내쫓으려던 여자가 이제는 스스로 도망가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다녀오너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싸늘했죠. 마치 그녀가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예감하는 듯이요.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은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와 앉았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게 말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꼈답니다. 손주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냄새 때문이 아니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래, 냄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넌 이제 알게 될 거다. 진짜 냄새가 누구한테서 나는지. 그날 이후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에서 아들과 손주는 오히려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아들은 예전처럼 무뚝뚝했지만 식탁에 앉아 밥을 함께 먹었고, 손주는 웃음을 되찾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없는 동안 이 집은 오히려 더 평화로웠고, 그녀가 돌아오는 순간 모든 진실이 터져 나올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한껏 굳어 있었고 화장은 무너져 있었죠.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만큼은 억지로 환하게 웃어 보이려 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그 억지스러운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어요.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식탁 위에는 아들이 직접 차린 듯한 반찬이 올려져 있었고, 손주는 제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버렸죠. 이 집이 자신이 없을 때 더 따뜻해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거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랑 즐겁게 지내셨나 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밥을 떠먹었죠.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순간 손주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아이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뭐라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그때야 입을 열었답니다. 그래, 아이 말이 맞아. 냄새가 나는 건 나한테서가 아니라 내 욕심에서 나는 거지. 사람 마음 썩는 냄새 말이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가락을 흔들며 외쳤죠. 어머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저희 잘 되자고 한 건데 다 제 탓으로 돌리시려고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죠. 손주는 엄마의 눈빛을 피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다. 내가 쥐고 있던 가짜 권력은 무너졌다. 너를 갉아먹는 건 바로 내가 뿌려놓은 냄새일 뿐. 며느리는 끝내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다 나 때문이래. 다들 날 미쳤다고만 해. 그녀의 울음은 집안 가득 퍼졌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죠. 아들은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손주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을 냄새라 부르던 내 입에서야말로 가장 썩은 냄새가 났다는 걸.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죠. 며느리는 울먹이며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여보, 난 그냥 우리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 믿어줘.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랍니다. 그녀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으며 남긴 말은 비열하고 초라했죠. 두고 봐요. 언젠간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메아리일 뿐 아무도 붙잡지 않았답니다. 집은 고요해졌어요. 아들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죠.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모른 척했네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주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답니다. 할머니,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죠. 괜찮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오랜 고통은 끝났고 며느리의 몰락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결과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 집안이 썩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그 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들과 손주도 함께 기억할 진실이 되었으니까요.